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BS 초대석 윤은기입니다. 지구촌을 들썩이게 한 코로나19의 기세가 여전합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중국의 신규 확진자가 감소 추세로 돌아섰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만 중국 내 확진자는 이미 7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은 나라 전역에서 환자가 발생하며 지역 감염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역시 개학을 맞아 중국인 유학생의 입국을 앞두고 방역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오늘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최재옥 교수님을 모시고 코로나19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고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에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최재옥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바쁘신데 반갑습니다. 자, 이 그동안에 좀 잠잠하다가 다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 양상이 좀 바뀌는 건가요, 이제? 네, 이제 새로운 방역 관리의 새로운 전쟁터로 돌입했다. 그렇게 단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여러 방송에서 많이 들으셨겠지만 과거에는 중국에서 혹은 제3국에서 들어오는 유입된 환자와 접촉자 관리만 했으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유입되는 환자가 아니고 지역사회에서의 감염된 환자들을 찾아야 되는 과제로 바뀌었고 이는 완전히 검역 방법이나 방역 방법이 완전히 다르게 적용해야 되는 새로운 전쟁터가 시작됐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네네. 29번 확진자죠. 고령의 심장 질환. 자, 그래서 병원을 찾았는데 고려대학교란 말이죠. 이제 고대 의대 갔다가 응급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네네. 큰 사고를 막았더니 보도가 됐던데 자세하게 한번 소개해 주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그게? 지금 29번째 진단되신 분께서 이분은 그 심장 질환이 있는 것 같아서 흉통이 있어서 동네 의원을 가셨다가 아무래도 좀 큰 병원 가신 게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고대 안암병원에 오셨고요. 네. 응급의료센터에 오셔서 이제 보통 엑스레이 찍잖아요. 네. 엑스레이 찍었더니 오히려 심장보다는 폐렴 소견이 있어서 곧바로 응급의학과의 교수가 CT를 찍었습니다. 아하. 그랬더니 바이러스 폐렴이 쫙 나왔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 음압격리실이라고 격리실로 바로 옮기고 그거와 동시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된 경우입니다. 자, 이제 중국에서 발병을 했지만 지금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어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에 다 지금 이제 충격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떤 병입니까, 이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흔히 독감, 폐렴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고요. 이미 여러분 잘 아시지만 2002년도에 사스 감염, 그다음에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그다음에 이번 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으면은 그 중에 유전자의 전체 정보 중에서 0.1% 아주 조금만 변종이 생겨도 완전히 새롭게 다른 형태의 감염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 어떤 바이러스보다도 변이를 잘 일으키고 백신을 암만 개발해도 금방 또 새로운 변이를 일으키고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나타나고 하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명칭도 달라졌어요. 처음에는 우한 폐렴이라고 했다가 신종 코로나로 했다가 지금 코로나19로 바뀌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름이 바뀌는 것. 명칭 변경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사실 좀 있었습니다. 당초 취지는 우한 폐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우한이라는 특정 지역을 이름이 들어가니까 좋은 점은 우한에서 오면 빨리빨리 차단해야지라고 이 검역과 관리를 쉽게 할 수 있는 반면에 우한이라는 곳의 환자는 사실 일부분이었거든요. 처음에는. 나머지 그 우한을 굉장히 오염지역, 살 수 없는 곳 이런 식의 좀 인권 문제라든지 지역적 문제가 발생해서 이건 아닌 것 같다 해서 바꾼 겁니다. 그 신종 코로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그러니까 WHO 세계보건기구의 중심이 돼서 코로나19 2019년입니다. 그래서 19자를 붙여서 했는데 여기에 그걸 갖고 정치적으로 왈가왈부하거나
이게 뭐 중국의 입장을 고려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는 좀 부질없는 짓 같고요. 네. 그거 갖고 정쟁할 필요는 없고 지금 빨리 뭐 명칭이 정해졌으면 정해진 대로 빨리빨리 해서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로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게 예방 백신이 없다, 확실한 치료제가 없다,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아직. 그것 때문에 지금 스트레스를 받는 거 아닙니까 이게? 네, 아시다시피 독감 그러면 백신도 있고요. 네. 또 치료제 타미플루라는 좋은 치료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워낙에 조그만 변이도 잘 일으키니까 백신을 만들어도 그 백신 효과가 없어지고요. 네. 치료제를 만들어도 금방 치료가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인데 그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 때 그렇게 해서 뭐 엄청난 돈과 예산을 들여서 백신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하다가 진행하다 스톱했어요. 이게 해도 이렇게 변종을 잘 일으키니까 뭐 수천억 들여서 백신 개발해봐야 소용없겠다 해서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현재 코로나19도 백신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치료제 개발에 들어갔습니다만 여러 가지 정황상 백신 개발까지 성공할지 그리고 성공하더라도 이게 도는데 효과가 있을지 이 부분은 아직 좀 미지수입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백신이 나오긴 나오겠죠. 대략 언제쯤 나올 것 같습니까? 보통상에 최대 빨리 스피드를 갖고 허가 검사도 단축하고 해도 1년이 보통 걸립니다. 1년. 그건 최선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약도 없다고 그러는데 이제 저 확진자가 되면 지금 격리하잖아요 지금. 네네. 병원에서. 예. 그럼 거기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폐렴 치료가 제일 우선이고요. 제일 많은 증상이 폐렴이니까요. 폐렴 네네. 치료. 예, 현재 그런 폐렴 치료에 대해서 폐렴이 있으면 필요하면 산소도 드리고 추가적인 감염이 있으면 항생제도 투여하고 이런 증상대로 계속 치료하는 걸 대증 치료라고 합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네네. 그런 대증 치료를 계속하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생겨서 이제 치료가 완치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이게 대증 치료라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 취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이제 바이러스를 직접 죽이는 치료는 못 하는 거고. 항바이러스 제제라고 해서 예. 몇 가지 지금 약을 쓰고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뭐 명지병원에서 특효약인 것 같다라고 뭐 생각하는 그 에이즈 과거 에이즈 치료제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런 에이즈 치료제를 지금 써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한 케이스, 두 케이스 사례에서 효과가 있다 없다 정도 얘기하는 거라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런 치료약을 치료제라고 인정하고 쓸 수 있는 정도의 사례가 아직 축적이 안 돼서 그 부분 좀 더 시간을 갖고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직접 접촉해서 뭐 바로 앞에서 침으로 튄다든가 이렇게 돼서 이제 감염된다고 하는데 네. 공기 중에 떠다니는 거 아니냐? 네네. 이게 지금 이제 논란거리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요? 이거 설명드리기 전에 용어 정리를 좀 이렇게 예. 두 가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공기 감염병이 있고요. 예. 공기 전파 가능성 이렇게 두 가지 설명합니다. 예. 공기 감염병은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둥둥 떠다니고 뭐 한 달, 두 달 생존할 수 있어서 지나가기만 해도 병에 걸릴 수 있다. 그게 홍역, 천연두 이런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옛날 말부터 그런 말 있잖아요. 옷기만 스쳐도 병에 걸린다 할 정도로 전파력과 감염력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을 공기 감염병이라 하고요. 예. 우선 분명히 말씀드린다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는 그런 공기 감염병은 아닙니다. 다만 공기 전파 가능성이 있다라고 설명드리는 게 정확한 표현이고요. 공기 전파는 결국 환자분에서 이제 체내 즉 이 침하고 여기서 튀어나오는 거잖아요. 예. 근데 기침할 때 칵 하고 튀어나오면 이제 뭔가 물방울이든 모두 튀어나오는데 눈에 보이는 건 침방울이고요. 예. 아주 큰 놈은 가래고요. 그거는 뭐 튀어봐야 손에 묻거나 가까운 곳에. 예, 맥시멈 이거 해봐야 2m 이내에 다 떨어집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거는 떨어지고 여기에 붙어 있는 거를 손에 접촉해서 생기니까 이거는 손 열심히 닦으면 됩니다. 아하.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물방울이 있습니다. 그걸 에어로졸이라고 하는데요. 뭐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용어니까요. 그냥 뭘 생각하시면 되냐면 가습기 틀면은 가습기에서 분무가 돼서 물방울이 쫙 나오잖아요. 예. 근데 2m도 못 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그 작은 물방울이 있을 수 있겠죠. 예. 그런 물방울들이 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있고 그런 물방울들은 이 공기 중에 지금 여기처럼 공간이 실내 공간이 동일한 실내 공간이나 뭐 집에서는 방이나 거실이나 이런 데 환자가 하면은 요 2m가 아니고 그 방 안에 다 퍼질 수 있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그러한 경우에 동일한 실내 공간에 환자가 같이 있던 분은 공기 전파, 예. 즉 만지거나
2m 이내 이거 접촉만 해서뿐만 아니고 실내 공간으로도 퍼질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런 공기 전파에 의한 감염 가능성을 고려해서 확진 검사도 하고 필요하면 조치를 하고 아니면 마스크 쓰고 있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기 감염병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네 그러면. 네네.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요. 야외인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뭐 시골인 우리 이제 농촌 같은 경우 대부분 야외가 많잖아요. 그런 야외 공간에서 이런 공기 전파의 가능성이 있냐? 없습니다. 아하.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주말에 등산 가려고 하는데 등산 관계 없는 거죠? 전혀 관계 없습니다. 금방 확산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이 입에서 나온 이 목에서 나온 침방울이라는 게 수분이잖아요. 금방 없어집니다. 날아갑니다. 바이러스는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0.1 마이크로 미만의 사이즈거든요. 순식간에 확산돼서 바람이 불지 않아도 벌써 확대돼서 저기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야외 공간은 문제가 안 되고요. 일상생활에서도 문제 안 되는데 다만 이런 밀폐된 실내 공간에서 환자와 같이 장기간 10분, 20분, 1시간 같이 있으면 어디 공기 바깥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런 경우에만 문제가 된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중국도 이제 뭐 지역 전체를 봉쇄한다든가 여러 가지 통제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감염됐단 말이죠. 이게 왜 이런 거죠?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바라봐야 되는데요. 감염병, 전염병은 초기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즉 초기 대응이 실패한 거 한 가지와 또 너무 급격히 증가하다 보니까 이 부분을 감당 못할 의료 시설이 감당 못하는 거고요. 두 가지인데 자, 초기 대응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면 지금 알려져 있기로는 환자 한 명이 보통 2명에서 3명 정도 추가로 감염을 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어딘가에 있었겠죠. 이 첫 번째 환자가 3명을 감염을 시켰습니다. 이분이 또 추가로 다시 또 3명을 감염시키겠죠. 그러면 3, 3은 9가 됩니다. 그렇죠. 순식간에 들어가는. 9명이 다시 한번 또 그걸 차단 못하면 9명에 3하면 27명이 감염됩니다. 이 한 번, 두 번, 세 번 요것만 그걸 못 막으면 한 명으로 막을 수 있는 거를 요게 몇 단계만 거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서 순식간에 수백 명 됩니다. 초기에 잡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정말 그 점이 이 감염병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요. 근데 아시다시피 중국은 초기에 초기 대응 안 했잖아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뭐 그 이원양 의사분이 이게 중요하다 감염병인 것 같다고 얘기했는데 경찰이 불러가고 무시당하고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고 그러고 각서 쓰게 하고 이렇게 해서 초기 단계에 거의 한 달을 방치하다시피 해서 환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거든요. 근데 우한이란 곳이 인구 1,200만 명이 사는 대도시고요. 대도시죠, 대도시. 밀접해 있고 그게 또 게다가 수산시장이라는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 수산시장입니다. 이게 가락시장 같은 데가 아니고 도시 한복판에 인구가 밀집한 수산시장에서 환자가 발생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들락날락하면서 순식간에 퍼지는 걸 못 막았습니다. 둘째, 그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이게 환자 폭발적으로 증가하면 중환자실하고 병상 수는 한정이 돼 있으니까 그걸 감당을 못한 겁니다. 감당을 못하니까 환자는 증가하고 이런 사람들이 환자가 병원에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은 원래 입원 환자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 원래 중증이잖아요. 그분들이 감염되니까 재감염이 됐을 거예요. 추가 감염이 됐을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 그러니까 사망률은 치솟고 사망률이 높아질 정도로 위중 환자가 많으니까 병원에서 나가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환자는 계속 오는데 병원엔 꽉 차 있고 그래서 길바닥에 누워 있고 집에 있고 그러다가 집안 가족 전체가 다 돌아가시는 분까지 생기는 이런 상황까지 온 겁니다. 결국 이제 초기에 정말 이걸 제대로만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데 저는 안타까운 게 그 중국 보니까 의사분들이 감염이 많이 됐더라고요. 보니까 이거 정말 직업적으로 참 힘든 직업이구나 싶기도 하고 말이죠. 뭐 의사분들 당연히. 근데 의사들은 본인이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치료할 때? 당연히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요. 해야 되는데도 그 확진 환자를 치료하거나 뭐 채취를 할 때는 방호복을 입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방호복을 입고 하는 게 입는데 1시간, 벗는데 30분, 1시간 이렇게 걸립니다. 누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렇게 해서 벗기가 어려우니까 중국의 뭐 의료진이 뭐 머리를 깎고 뭐 기저귀를 차고 이 방호복을 입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벗을 수가 없대. 화장실을 가면 안 되니까. 그 정도로 사투를 벌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감염된 사람을 피할 수 없고요. 또 그게 무서워서 환자를 진료 안 하면 뭐 의사가 아니면 누가 진료하겠습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의사라는 직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어요. 많은 분들이 뭐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이번에 또 고생을 많이 하신 거죠. 예. 춘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고 돌아와서 이건 이제 크게 확산될 거라고 했는데 그거는 영향을 어느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한 허베이에서 후베이에서 예. 전국으로 확산된 이유가 됐습니다. 예. 생각해 보십시오. 바이러스가 날아다닐 것도 아니고 뭐 바이러스가 어디 뭐 여행 뭐 패스포트 있어서 외국으로 가겠습니까? 결국 사람을 타고 가는 겁니다. 사람의 이동이 문제다. 네. 예. 그래서 사람의 이동을 타고 가기 때문에 이런 이 춘제가 있었으면 중국에서 그리고 이게 12월 말부터 중순부터 알았거든요. 그러면 춘절 기간 동안에 중국에서 우한과 후베이는 이동을 금지시켰어야 됩니다. 아하. 자, 그러니까 우한 지역은 하여튼 춘절에도 움직이지 말라고 통제만 확실히 했더라도 훨씬 이게 우리가 초기 대응을 잘했을 텐데 지금 우리나라에도 뭐 중국인도 많이 오고 관광객도 중요한 것도 유학생이 많잖아요 지금. 네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학생들 문제 등등해서 계약을 늦추느니 뭐니 논란이 벌어졌는데 네. 또 학교에 계시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점 굉장히 고민스러운 지점이었고요. 네. 지금 교육부 부총리는 대학의 자율에 맡기겠다. 그래서 가능하면 중국에서 오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자가격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생각한다. 이제 그 정도 얘기만 했습니다. 근데 대학에서 그래서 이미 벌써 들어와 있는 유학생이 있었고요. 1월달에 그리고 이제 이번에 춘절을 끝나고 들어오는 학생들이 예정이 되어 있었고 그래서 대학마다 사정이 좀 다른 것이 어느 대학은 이 중국 학생이 굉장히 재학생이 많고 어느 대학은 사실 거의 없고 차별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죠. 학교마다 다르니까. 예. 그리고 뭐 같은 학교를 하더라도 어느 과는 많고 어느 과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일률적으로 뭐 연기를 해라, 휴교를 해라,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어서 이제 그 자율로 하라는 거가 이제 그런 취지에서 나온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 그래서 원칙으로는 거의 대부분 개강을 2주 연기했고요. 그리고 중학생들은 기숙사에서 격리해서 좀 머물러라. 대신에 뭐 당신이 강제 격리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환자가 아니니까. 예. 그 환자가 아니어서 일단 자가격리식으로 해서 이때 불편한 상황이 있으면 적극 지원해 주겠다. 혹시 증상이 있거나 언제든 연락해라. 보건소 통해서 이제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점은 자 이렇게 하니까 대학도 굉장히 좀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예. 자가격리 기숙사에서 다 격리하기 어려운 그런 기숙사실이 부족한 데도 있고 그렇죠. 하숙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그 점 학생들이 격리 뭐 하면 뭐 물품을 지원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물품 지원은 그럼 뭐 어떻게 하느냐 뭐 등등 굉장히 많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뭐 지금 정부가 긴급자금 지원 뭐 해서 편성도 해놨다고 하는데 이런 중국 유학생들에 대해서는 빨리 한시 조치 뭔가 이런 대학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걸 서포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좀 더 빨리 하고 예. 또 그런 부분들을 강화해서 할 수 있는 형태로 지원책을 좀 빨리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새 정말 궁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말이죠. 네. 자, 우선 궁금한 것 중에 뭐 눈만 쳐다봐도 감염이 된다. 이거는 왜 나온 얘기입니까? 전혀 근거 없고요. 아마 눈으로 눈 점막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다는 보고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근데 접촉해서 체액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예. 뭐 환자분의 눈물이 내 눈 점막에 들어오는 경우라 가정하면 극단이 될 수 있겠지만 또 뭐 남의 눈물을 갖다 내 눈에 넣을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예, 쳐다보고 하는 건 전혀 관계없죠. 예, 눈길이는 이건 뭐 해당이 없다. 네, 전혀 관계는 예. 없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제일 걱정되는 건 이 손잡이 같은 거죠, 보면. 네네. 어떤 손잡이 화장실 여기서 네, 뭐 문고리든 뭐 여러 가지 손잡이가 아무래도 접촉이 많은 데니까 네. 많은 주의를 필요하고요. 다만 확진자가 거주했던 곳에서의 거기는 당연히 위험하겠죠. 예. 특히 그래서 거기는 뭐 소독을 계속 열심히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 공간에서 확진자가 있지 아니한 곳에서는 뭐 손잡이를 만졌다고 해서 바로 뭐 손을 씻고 만지면 손 씻고 이럴 필요는 없고요. 예. 뭐 건물 관리하시는 분이 손잡이에 대한 부분은 좀 신경 쓰신다. 많은 뭐 다중이 접촉하는 그런 데는 예방적으로 뭐 하루에 몇 번씩 닦아주시면 그런 정도는 권장할 만합니다. 그런데 확진자가 어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라면 어쨌든 손은 가급적 자주 씻고. 네, 예. 개인 위생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손을 씻는 방법, 요령 이게 지금 많이 나오던데 네. 정확하게 들어봐야겠습니다. 예, 손 씻는 거 선택은요. 예.
보통 그 비눗물에 물을 해서 깨끗이 씻으시면 되고요. 그게 없을 때는 물을 사용하기 어려울 때는 지금 뭐 건물마다 비치되어 있는 손 세정제를 갖고 닦으시면 됩니다. 네. 그 두 가지를 쓰시면 되는데, 자, 세균 바이러스가 이 손에 가장 많이 묻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손바닥도 있겠지만 제일 많이 있는 것은 손톱 밑입니다. 손톱 밑에. 예, 그 다음에 손가락과 손가락 사이입니다. 들어가면 잘 닦기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손을 닦으실 때 손바닥을 이렇게 비벼서 닦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뒤에서 손등을 닦으시고요. 손등 닦을 때는 손가락 사이에 손을 넣어서 사이사이. 이 안에 사이사이고요. 그 다음에 손톱 밑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손톱 밑은 이렇게 손을 이렇게 구부리신 다음에 이렇게 손바닥하고 사이에 놓고 이렇게 하시면 손톱 안에가 그래도 좀 닦이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어떤 것이든지 물건을 집으실 때 보면은 엄지손가락은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래 힘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엄지손가락이 굉장히 많이 더 묻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은 넣어서 깍지 져서 엄지손가락을 양쪽을 깎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하게 소개를 해주는데 그렇게 하려다 보니까 한 3, 40초 이상 걸리나요? 이게? 네, 맞습니다. 네, 그냥 비누로 한번 쓱 씻으면 안 되고 네. 요새 같으면 기왕이면 제대로 씻는 게 네. 중요하다. 네. 야. 그리고 그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요. 결국 이게 손을 열심히 닦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사람이 자꾸 만지잖아요. 그래서 네. 입안으로 들어오는 걸 막는 건데. 네. 그럼 세수도 당연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들어오기 직전에 세균이 들어오기 전에 씻어내는 게 어디겠습니까? 입안이잖아요. 네. 양치질 하시고. 양치질하고. 바깥에 나갔다 들어오시면 양치질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양치질은 안 하고 손만 열심히 닦고 얼굴은 들어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네. 자, 지금 세정제가 많이 이제 비치가 돼 있고 네. 쓰는데 그 성분이 뭡니까? 에틸 알코올이라서 알코올류가 60% 이상 함유된 세정제고요. 네. 알코올류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의 세포막을 잘 파괴시키기 때문에 이제 좀 더 잘 바이러스를 죽이는 데 효과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외에 그 살균제, 세정제 부분도 효과가 없는 거 아닙니다. 네. 쓰셔도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지금 세정제인데 그거는 일단 적당한 액을 해서 비비면 바로 휘발되는 거니까. 네네. 예. 자, 쓰면 효과가 분명히 있다. 네. 그리고 물 비누 닦아도 효과 똑같이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에도 그런 전염 이렇게 세계적으로 퍼져 있는 전염은 우편물을 통해서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특히 요새 같으면 중국에서는 우편물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편물 예를 들어 봉투 같은 거 소포 이런 거 말이죠. 네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런 걱정이 좀 있으셨습니다. 근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우편물이나 그 소포의 겉에 포장지나 거기를 포장하는 과정에서 묻어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냐 이제 네. 이런 걱정이신데 다행히도 이런 물건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는 오래 살지 못합니다. 아하. 그래서 보통 4시간에서 정말 맥시멈 12시간 정도면은 전염력은 거의 없어진다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그 설사 오염 지역인 곳에서 온 이 소포물이면 그 정도 시간이면 다 한참 있다 오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설사 있었다 하더라도 사멸되기 때문에 특별히 전염력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그것까지 또 저는 알코올로 대단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다행히 오래 생존하진 않는다. 네네. 균이. 자, 해외여행을 가도 됩니까 이제? 이 문제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지금 공식적으로 정부에서 이야기한 거는 6개 국가에 대해서 여행 제한 권고를 했습니다. 그게 대만, 베트남,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이제 이 정도입니다. 예. 근데 거기는 왜 이거를 권고 제한을 하면 중국은 당연히 그렇고요. 권고 제한을 했냐면 지역사회 감염이 지금 확산된 것 같다. 예. 그래서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높다라고 이제 권고 제한을 했고요. 또 일본은 더더구나 권고 제한 지금 바로 아마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일이 있으시고 뭐 비즈니스도 있고 여러 가지 중요한 일 있으면 가셔야 되겠죠. 어떻게 네. 안 가겠습니까? 가시더라도 가능하시면 노약자분이나 혹시 이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폐렴 증상이 그런 원래 지병을 있으신 분은 좀 자제하시는 거를 권고드리고요. 네. 또 그런 지역에 가서 그런 국가에 가서 방문하시더라도 사람이 많은 곳에 가시면 여기 한국에 있을 때처럼 똑같이 마스크를 쓰시고 좀 다니시면은 좀 예방이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네. 권고드립니다. 자, 해외여행을 갔다 왔는데 중국이 아니더라도 뭐 좀 열이 난다든가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가격리를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원칙적으로 하실 필요는 없고요. 네. 중국이 아닌 지역에 해외여행을 갔다 왔을 때 특히 동남아시아 국가를 갔을 때 자가격리를 할 필요는 없고 뭐 열이 난다고 해서 바로 자가격리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요.
이 열이 나는 경우에 뭐 감기 증상이니까 필요하시다면은 의료진과 상의해서 코로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후에 뭐 확진이 나오면 당연히 치료를 받아야 되겠지만 그 이전에 선제적으로 본인이 중국이 아닌 경우는 자가격리 그건 아니다. 없습니다. 이제 자가격리가 이제 되는 경우에 유의할 사항들이 좀 뭐 보도가 되는 것 같은데 정확하게 좀 말씀 들어봐야겠습니다. 자가격리는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니죠. 예. 원칙적으로 그 확진자하고 접촉하셨던 분이 예. 자가격리를 14일 동안 하시게 뭐 의료진도 권고합니다. 포함돼서 말이죠. 네, 의료진은 뭐 당연히 그렇고요. 그래서 자가격리라고 대상자라고 해서 확진자는 전혀 아니고요. 그 중에 아마도 매달 100명의 자가격리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 중에 5명, 뭐 10명, 많아야 10명, 5명 미만으로 나올 겁니다. 그래도 만에 하나 추가적인 또 감염을 막기 위해서 자가격리의 기준이 있습니다. 예. 대한의사협회가 이미 권고를 해서 권고안을 냈고요. 보통 일반적인 기준입니다. 가능하면 독립된 방을 쓰시는 게 좋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이 다가구 주택이나 이런 독립된 방을 쓰시기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이제 생활해야 되는 경우는 최소한도 침구류는 별도로 쓰시는 게 좋겠다. 침구류. 네. 그리고 뭐 그것도 가능한 이제 원칙입니다. 침구류를 이제 침대든 아니면 이불을 쓰시더라도 독립된 이불을 쓰더라도 가능하면 1m 이상 다른 가족과는 1m 떨어지는 게 좋겠다. 그다음에 실내에서 생활할 때는 마스크를 쓰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시로 뭐 문고리 손잡이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소독제를 좀 수시로 닦아주길 바란다. 그리고 이 수건하고 개인 생활용품이 있습니다. 예. 별도로 가족과 사용해서 별도로 쓰시라. 이런 내용들로 권고 기준을 이미 낸 적이 있고요. 예. 이건 질병관리본부나 방역당국에도 홈페이지가 다 있으니까 그건 잘 지켜야겠네요. 네,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제 마스크가 중요한 때가 됐습니다. 그야말로 네네. 착용하는 분이 많고 그런데 마스크도 종류가 많죠 이게. 예, 맞습니다. 자, 어떻게 구분됩니까 이건? 마스크는 이제 병원에서 의료진들이 사용하는 의료용 마스크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보건용 마스크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보건용. 예. 작업장에서 노동자들이 쓰는 이 호흡기용 마스크가 별도로 있고요. 그 외에는 이제 뭐 일반 이제 분들이 쓰시는 면 마스크, 패션 마스크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의료용, 보건용은 또 구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의료용은 전문적인 이제 치료, 확진 환자나 이런 분들 치료할 때 쓰는 마스크들이고요. 예. 그 부분은 예를 들면 뭐 필터도 달려 있는 뿐만 아니고 모타 펌프도 달려 있고 뭐 방호목 아하. 뒤집어 쓰고 하는 그런 것과 관련된 거라서 특수 장비네, 특수 네, 마스크. 예, 특수용입니다. 보건용 마스크가 지금 우리나라 식약처하고 일본이 권장하고 있는 마스크는 이제 보건용 마스크고 이 바로 최근에 이 마스크의 사용과 선택에 대해서 식약처와 질병관리본부, 대한의사협회 공동으로 권고 기준을 낸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보건용 마스크를 쓰면 되는 거죠 지금? 네, 자, 보건용 마스크인데 마스크도 그 착용에 무슨 뭐 요령 같은 게 있나요? 네, 보건용 마스크도 3가지가 있습니다. 예. 그게 자세히 보시면 앞에 우리나라 식약처 인증 마크인 영어로 KF라고 써져 있고 80이라고 써져 있거나 예. 94라고 써져 있고 99라고 숫자가 적혀져 있습니다. 근데 94와 99는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쓰는 거라서 그거는 일반 분들이 쓰실 필요 없고요. 예. 80이라는 거를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쓰시면 되는데 뭐 굳이 설명하자면 이런 미세먼지나 이런 바이러스를 80% 이상 걸러낸다 그래서 80을 숫자 쓴 거고요. 94는 94%입니다. 근데 촘촘할수록 숨쉬기가 불편해집니다. 아하. 그래서 오히려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천식 증상이 있으신 분은 이걸 쓰면은 산소가 답답하네. 적게 들어와서 답답해서 오히려 증상이 악화되거나 천식 유발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아하. 80이면 충분하고요. 80. 예, 이 마스크를 필요시 경우에 쓰시는데 이렇게만 얘기하면 전부 다 쓰셔야 되는 건 줄 알더라고요. 항상. 예. 그렇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써야 될 것과 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공고 기준에 따르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면 정상 성인이 지역 사회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는 굳이 보건용 마스크 80을 쓰시는 것을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전제 조건이 잘 보시면요. 정상 성인 즉 호흡기 질환이 있거나 현식이 있거나 이런 분은 쓰시라는 얘기고요. 병원이라는 곳은 당연히 갈 때 쓰셔야 됩니다. 예. 치료받으러 가셔야 되기도 하잖아요. 요새 진료도 받으시러 갈 때. 그땐 병원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병원 예. 가실 때 쓰시라는 써야 되고. 얘기고요. 그렇지 않은 일상생활, 뭐
버스를 타거나 뭐 식당을 가시거나 마트에 물건을 사러 가시는 그런 통상 공간에 야외 생활할 때는 안 쓰셔도 된다는 거를 의학적 권고 드리는 거고요. 예. 그 외에 직업적으로 많은 분들을 접촉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뭐 영무원, 표 판매원, 또 고객 관리원, 택배 하시는 분, 대중교통 운전사, 많은 분들은 이 다중 사람 접촉하셔야 되잖아요. 예. 그럼 감염 위험도 높고 예. 본인이 감염이 되시면 전파 위험도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마스크를 쓰기를 권고드립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택시를 탔더니 이제 기사는 당연히 쓰고 계시고 제가 이제 가방에 넣고 갔는데 안 썼더니 손님은 안 쓰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보니까 좁은 공간인데 또 택시는 조금 전에 누가 탔는지 모르잖아요. 이게 쓰는 게 낫겠죠, 택시 탈 때. 예, 그런 면에서는 쓰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 예, 그러나 그런 부분은 뭐 일률적으로 모든 상황을 다 어떻게 규정하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 마스크는 기본적으로 개인 보호구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습니다. 개인의 선택 자유가 있고요. 예. 다만 의학적, 공중보건학적 권고를 참고하셔서 개인의 상황에 맞춰서 쓰시는 것과 안 쓰시는 것을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중국을 신경을 많이 썼는데 최근에 일본이 또 신경이 쓰인단 말이죠, 이게. 네. 특히 이제 크루즈에서 환자가 나오고 이제 또 상륙까지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 상황은 좀 독특하게 봐야겠죠, 또 네. 이번에는. 뭐 워낙에 크루즈 선에서의 이 감염자 속출에 대한 부분은 뭐 명확하게 정책 실패고요. 예. 방역 실패 사례라고 전 세계적인 이 하나의 케이스가 될 것 같습니다. 좀 편협한 사고방식이었고요. 예. 아무 그게 결국 중국의 우한과 후베이성 하듯이 봉쇄한 거잖아요. 예. 봉쇄라는 거는 검역의 가장 강력한 조치이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근세 시절이나 식민지 시절에나 있던 얘기고 결국 이 봉쇄는 일부 환자가 아닌 대다수의 나머지 주민이나 크루즈선에 있던 나머지 분들은 결국 포기하겠다는 뜻입니다. 날벼락이지, 그건. 희생시키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인권 문제가 있고 예. 그래서 이 점은 굉장히 아쉽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이 일본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되는 부분은 일본에서 발생한 지역사회 감염 부분이고요. 예. 그 지역사회 감염 확산에 대해서 반면교사를 삼아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를 좀 들여다볼 것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일본이 그래도 명색이 선진국인데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이 많아요, 이게. 결국 뭐 연기 원장님 전문가시니까 잘 아시겠습니다만 시스템 매뉴얼 예. 전문가시잖아요. 예. 근데 결국 매뉴얼에 의존하는 것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났고요. 예. 예측하지 못한 이 상황에 대한 매뉴얼은 뭐 거의 매뉴얼이 없는 것보다 못한 상황이고요. 예. 또 그에 반해서 그런 매뉴얼의 보완을 좀 단점을 끌고 갈 수 있는 게 리더십인데 그 리더십의 정책적 실패가 정치적 고려가 들어가면서 이 리더십도 실종하고 그나마 매뉴얼도 예. 이 작동하지 못하는 이런 가장 이 열악한 상황이 됐습니다.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일본 상황이 이제 지역 사회로 감염되는다는 우려 이게 많이 나왔는데 네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일본에서 오는 사람들에 대한 것도 또 대책이 바뀌어야겠네요, 그러니까. 네, 그 점 심각하게 좀 고려하는 대상이고요. 예. 일본으로의 한국 사람이 입국하는 것, 예. 반대로 일본 사람이 한국으로 입국하는 것, 이 두 가지의 상황도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입국자 제한과 일본으로의 출국자 제한 이 두 가지 다 고려해서 이 권고 제한이든 뭐 여러 가지 아니면 권고든 아니면 제한이든 아니면 특별 검역이든 여러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단계들을 지금 도입해서 봐야 된다는 게 시점이고요. 반면교사를 정말 삼아서 일본처럼 지역사회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조치, 사전 예방에 필요한 이런 시점입니다. 철저히 그러니까 시시각각 상황을 계속 보면서 네. 거기서 올바른 판단을 내려주지 않으면 매뉴얼 대로만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럼요. 오판했다간 사고가 더 커지고. 네. 예. 자, 지금 이제 많은 이제 사람들이 관심사가 언제쯤 도대체 끝나는 거냐인데 사스 영웅이라고 얘기하는 그 중국 뭐 권위자가 뭐 2, 3월이면 좀 안정화될 거다. 심지어는 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4월쯤이면 대략 끝나지 않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의학 전문가는 아닐 텐데 말이죠. 언제쯤 이게 대략 끝날 것 같습니까? 이게? 예, 뭐 저도 이
예방의학 공중보건 위기의 전문가로서 좀 대단히 죄송한 말씀 드려야 될 거는 지금 상황을 좀 예측하기 좀 어렵다. 어떤 고비라고 얘기할 만한 지점이라고 보기엔 좀 어렵다. 조금 더 상황을 들여다봐야 했다는 얘기를 들어서 송구스럽고요. 지금 고비다 혹은 진정세다라고 얘기하려면 통계적으로 발생 환자 수가 이게 일시적인 변동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이미 정점을 찍고 내려가고 있는 게 확실하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해야 되려면 좀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우리가 정점을 찍었는지 우리 사회에서 그리고 그 정점을 찍고 이제 내려가는 것이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고 그렇게 갈 거라고 아주 통계적으로 명확하든지 이런 거는 아직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래서 좀 정점인지 아닌지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네. 한두 달 내에 나오겠죠.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얘기하듯이 5월이 지나면은 뭐 괜찮지 않겠냐 그래도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죠. 코로나 바이러스가 공통적으로 온도가 기온이 올라가고 습도가 올라가면 사멸합니다. 금방. 네. 예를 들어 제가 이거 실험 결과니까 뭐 설명드리면 4도씨 추운 겨울에 습도 20% 건조한 겨울에 일반 여기에 바이러스를 놔두면 통상 5일에서 20일까지 생존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 생존하는 거죠. 금방 안 죽는 겁니다. 근데 20도씨 봄이죠. 습도 한 40% 그러면 바이러스 사멸이 4도씨의 때에 비해서 바이러스가 생존력이 10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봄만 돼도 괜찮아질 거라고 사람들이 자꾸 얘기해요. 그 다음에 40도씨 한여름이죠. 습도 50% 그러면 4도씨에 비해서 생존력이 100분의 1로 줄어듭니다. 맥을 못 쓰는구나 이제. 맥을 못 씁니다. 그래서 5월이 되면 좋아지지 않겠냐. 무슨 그렇다고 뭐 기후제를 바랄 것도 아니고 그거는 과학자로서 정치가로서 해야 될 얘기는 아닙니다. 그거는 자연의 힘을 빌려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지 그때까지 기다리자고 얘기하는 건 현재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다 필요한 조치를 하고 이제 날씨가 이제 그렇게 바뀌면 유리한 환경이 될 거다라는 건 뭐 또 과학적으로 근거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저는 사실 궁금한 거 다 물어봤어요. 궁금한 거 다 물어봤는데 자 이제 이 전문가 입장에서 진짜 우리가 지금부터 이것만큼 잘 좀 정부나 국민들이나 의료계나 이걸 좀 제대로 잘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가 있을까요? 두 가지를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기존의 그 입국자에서 검역 관리에서 확진자 접촉자 관리했던 방식을 전면 개편해서 지역 사회에 있는 있을 수 있는 지금 감염자를 찾아내는 게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기존의 검역 방식 다 바꿔야 됩니다.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당연히 지역 사회에서 감기로 시작하시는 분들부터 초기 단계에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그거를 독감 감시 체계라고 합니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병원 가시면 독감 검사 바로 딱 하잖아요. 필요하면 약도 주고 치료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코로나 지역사회 감시 및 조기 진단 시스템으로 빨리 도입해서 바꾸면 되고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감기로 하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폐렴되시잖아요. 그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걸리면 훨씬 더 치명률이 높겠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현재 폐렴 환자들은 전수조사를 빨리 해야 됩니다. 그 부분부터 유중하니까 먼저 우선순위 넘버 1. 그 다음에 전국적인 의료기관이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넘버 2. 이렇게 해서 빨리 조기를 해야 되고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이 다 참여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의료기관 전국에 있는 의료기관의 80%는 다 민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의료 공급자, 즉 의사협회와 의료계와 빨리 상의해서 공식적인 소통과 채널을 통해서 준비를 최선의 총력 대응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소통이 좀 잘 안 되고 있어서 굉장히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뭐 방역이 잘 됐다, 정말 고생 많이 했다 그런 거 다 압니다. 굉장히 노력 많이 하신 것도 아는데 초기 단계 방역이 결국은 실패해서 지역사회 감염까지 지금 오게 된 거는 명백한 실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빨리 인정하고 방역 체계 전반을 뜯어고쳐서 지역사회 감염을 타잔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으로 빨리 조속히 갔으면 좋겠고 과거에 잘잘못 따지고 내가 잘했네 못했네 이런 거는 좀 안 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면에서 정말 정부 당국에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질병관리본부, 보건복지부의 의료 전문가들 다 거기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거 몰랐겠습니까? 근데 이런 분들이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의료 전문가들이 소신 있게 전문가로서의 소신 있게 판단하고 소신 있게 최선의 정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국 제한과 같은 문제를 결국 정치적 고려로 적절하게 해결하지 못했고 두 번째로 지역사회 감염과 같은 문제를 2주 전, 3주 전부터 미리 준비하지 못한 부분은 그건 정치적 고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즉 전문가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 있고 소신 있게 하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큰 우려가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질병관리본부와 또 보건복지부 의료 전문가가 소신 있게 판단해서 지역사회 감염을 총력대응해서 막을 수 있도록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도록 네. 도와주시기 바라고 국민들이 감시해 주시고 이 부분에서 지적질을 좋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아주 궁금증이 많이 풀렸고요. 저는 뭐 당연히 의료진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있죠. 국민 한 사람으로 의사, 간호사 또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 얼마나 고생 많이 또 하세요. 최근에 감사한 마음도 있고 또 이번 사태가 끝났더라도 바이러스는 변종이 된다고 하니까 네. 언제든지 또 생길 수 있죠. 몇 년 지난 다음에도 네네. 이번을 교훈 삼아서 정말 지금 말씀하신 것들 다 제대로 보완해서 이번 것도 잘 마무리돼야 되지만 다음에 이런 게 생겼을 때는 초기에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얻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교수님 오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신종 감염병의 무서움을 환기시킨 코로나19 이제 새로운 국면을 맞는 것 같습니다. 이웃나라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 역시 지역사회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우한의 우리 교민을 따뜻하게 품어냈던 것처럼 이웃과 지역사회 일원들이 서로 다독이며 이 어려움을 함께 이겨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